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목적의 확정, 목적의 가능, 목적의 적법,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네, 그 중에서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조금 약간은 가벼운 부분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 행위의 목적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요. 먼저 1번 목적의 가능에 대해서 목적의 확정이 있죠. 네, 죄송합니다. 목적의 확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가 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 법률의 목적이 확정할 수 없으면 불확정 이렇게 적을게요. 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지 못하고 무효가 되겠다. 네,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없어요. 그냥 대충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부자예요. 토지가 A 토지, B 토지, C 토지 이렇게 여러 개의 토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지 위치도 비슷하고 토지 크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가격도 A 토지, B 토지, C 토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을한테 내가 토지 팔을게. 그래 내가 그럼 토지를 살게. 그래서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게 법률행위죠. 갑이 매도인이에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인이 내가 대금으로 5억 원을 주겠다 했는데 계약은 4월 10일 날 했는데요. 이때까지 갑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A 토지를 팔까, B 토지를 팔까, C 토지를 팔까 이거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 매매 계약에서 을이 취득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A 토지예요, B 토지예요, C 토지예요.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그러다가 계약이 쭉 이행돼서 예컨대 7월 10일 정도 됐는데 야 내가 결정했다. C 토지를 줄게. 이렇게 C 토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계약은 계약 당시인 4월 10일 날 A 토지인지 B 토지인지 C 토지인지를 확정을 안 했으니까 그냥 무효로 만들어 버리자. 이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쭉 계약이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행기 정도 됐을 때 C 토지로 확정이 됐구나. 그러니까 그냥 계약을 유효하게 두자. 이렇게 유효가 되는 게 좋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될 수 있으면요. 어떤 계약은 그대로 살려서 유효로 두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도 유효다. 네, 이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렇다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돼야 유효인데 이 확정은 법률행위 성립시인 4월 10일 요 4월 10일 성립시까지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OX? X죠. 네, 성립시까지 확정될 필요는 없고요. 이행기까지만 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게 일반적인 태도고요. 지금 목적의 확정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돼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그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 성립시에 확정돼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이행기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법률행위 목적 중에서 목적의 확정에 관한 부분을 보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간단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배우실 목적의 가능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목적의 가능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당사자가 추구하는 어떤 법률행위가 있을 때 그 목적이 가능해야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겠죠? 그러면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가능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불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불능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법조문에 보면 목적이 불능이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그냥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불능의 종류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한테 야 내가 자동차 팔을게. 내 자동차를 너한테 팔을게. 자동차 매매계약. 요거를요 4월 10일 날 했어요. 그러면 갑은 매도인이니까 뭘 줘야 되죠? 자동차 줘야 되겠죠. 을은 매수인이니까 뭘 줘요? 대금을 줘야 되겠죠. 예컨대 대금 1,000만 원 이렇게.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자동차가 소실이 됐어요. 3월 10일 날 소실이 됐다. 그러면 계약 체결은 언제 했다고요? 대답해 주셔야지 논리가 쓱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계약 체결은 언제 했어요? 4월 10일 날 했죠. 근데 계약 체결 전에 이미 3월 10일 날 이미 자동차가 소실됐던 거예요. 불타서 없어졌어요. 에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가 뭐 10대, 20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동차를 뭐 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자동차가 소실됐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적이 법률행위의 목적인 자동차가 이미 불능인데 이런 것을요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원시적 불능이 무슨 뜻이에요?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법률행위 당시인 4월 10일 전에 이미 불능인 거 이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저 뒤에서 또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535조에서 이게 원시적 불능이야 하고서 여기는 공식이 있어요. 그럼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지. 그런데 을 입장에서는 계약을 4월 10일 날 했는데 그 전서부터 목적이 불능이었으면 지가 면밀히 조사를 하지. 너 이 자식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조사도 안 했구나. 이런 걸 계약 체결상 과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적어도 이 자동차를 파는 계약을 하려면 지 자동차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도 안 하는 과실이 있다. 네, 이렇게 봐서 이런 것을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면 그 계약은 무효고요. 여기에 네가 과실이 있는 만큼 책임져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민법 535조거든요. 535조. 법조문 숫자를 모르셔도 돼요.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처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원시적 불능이 대충 무슨 뜻이다 아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사례 지문을 보시면서 이거 원시적 불능이네 이렇게 주소를 찾았어요. 즉 어떤 이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공식이 뭐라고요? 무효 플러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예를 바꿔볼게요. 갑이 을한테 자동차를 매매하는 계약을 4월 10일 날 했어요. 근데 자동차가 소실됐어요. 5월 10일 날.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4월 10일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다가 5월 10일 날 소실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주소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에 나중에 목적이 불능하게 됐다. 이게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 계약은 일단은 유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둘로 나눠졌어요. 지금 계약 체결 당시인 4월 10일에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후에 요 갑이 요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가 대파를 시킨 거예요. 그 자동차 불이 나서 자동차가 불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갑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요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게 자동차예요? 대금이에요? 자동차죠? 그럼 요 자동차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동차를 누가 누구에게 주어야 되죠? 갑이 을에게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요 갑을
다른 말로 자동차에 대한 채무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일단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은 유효지만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으면요, 이때는 이행 불능이라고 부르고요. 이행 불능에 대해서는 우리민법 393조 근처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요, 요 이행 불능 옆에 적으면 좋은데 혹시 화면에 안 나올까봐 밑에 적는 거예요. 이행 불능에 대해서는 야, 그럼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리고 네 책임이니까 손해배상 책임, 손배 책임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식이니까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즉 후발적 불능이 무슨 뜻입니까? 기억해 보세요. 계약 체결 후에 나중에 불능이 된 게 후발적 불능이죠. 5월 10일 날 불능이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에요. 근데 채무자한테 요 불능이 되는데 책임이 있어요. 이때는 이행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행 불능이면 우리민법이 그 효과를 뭐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채권자 쪽에서, 즉 자동차를 산 사람, 자동차를 받을 채권자 쪽에서 야, 나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너 나한테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을 4월 10일 날 했어요. 근데 자동차가 소실이 됐어요. 5월 10일 날. 근데 보니까 이게 산사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산사태로. 산사태가 나죠. 그러면 산사태가 났다는 건 이 채무자, 즉 매도인 쪽에서 잘못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건 그냥 자연재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일단 계약은 유효지만 지금 채무자한테 그 불능이 되는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는, 그때는요, 우리민법 537조 정도의 위험부담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험부담도 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요. 이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고,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537조 법조문 자체가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동차 매매 계약을 4월 10일 날 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소실됐어요. 5월 10일 날. 그러면 주소를 찾으니까 이건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공식이 일단은 유효인데 왜 자동차가 소실됐냐 했더니 산사태로 소실됐다는 건 채무자한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채무자 책임이 없구나. 그럼 공식이 뭐라고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원칙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가 소실이 됐으니까 이 채무자는 자동차를 상대방한테 줄 수가 없죠. 자동차를 못 줘요. 그런데 이미 계약은 성립이 됐으니까 야, 자동차 대금 1,000만 원 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자동차를 못 주니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해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위험부담의 자세한 뜻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게 또 하나 남아있는데요. 예를 이런 걸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머리핀 있죠? 머리핀. 빨간색 머리핀인데 내가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이쁜 거예요. 이게 2,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한강에 빠졌어요. 그래서 머리핀 건져주는 계약. 을 체결을 했다 해보세요. 머리핀이 얼마짜리라고요? 2,000원짜리예요. 근데 이 을이 장수군가 봐요. 그래서 한강에 들어가서 그 한강물을 헤치고 들어가서 만약에 한 100일 동안 수색하고 이러면 이 머리핀을 찾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런 계약을 보통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시계가 한강에 빠졌다. 시계가 뭐 500만 원짜리다. 아니, 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보통은 한강에 빠져서 수심 뭐 몇십 미터 아래 이렇게 빠지면 그걸 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도 머리핀을 건져주기로 하는 계약, 또 한강에 빠진 금반지를 건져주기로 하는 계약,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한강에 빠진 금반지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그럼 이런 계약도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보죠. 그래서요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하냐 불능하냐를 나눌 때 요 가능 불능의 표준은 한강에 빠진 시계나 한강에 빠진 금반지를 건질 수는 있어요. 즉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물리적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요 가능하냐 불능하냐를 따질 때 물리적인 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사회 통념적인 걸 기준으로 해서 한강에 금반지 빠질 때 그거 누가 건져? 그런 게 아니. 처음부터 그냥 불능인 것으로 하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가능인지 불능인지를 나누는 기준은 일단 물리적인 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통념적인 거, 사회 통념적인 기준을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걸 예로 바꿔서 출제를 할 때 한강에 빠진 금반지를 건져주는 계약, 이렇게 부르고요. 그건 불능에 속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런데요, 목적이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이면 원시적 불능 뜻 생각하세요. 그건 처음부터 무효고 이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면 즉 계약 성립 후에 목적이 불능이 됐으면 그때는 일단 계약은 유효지만 이때 채무자에게 그 불능에 책임이 있다면 그때는 이행 불능의 문제가 발생해서 공식이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다음에 채무자한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그때는 우현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우현부담에 대해서 또 이행불능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식만 좀 기억을 하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법률행위 목적 중에서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또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해야 유효가 된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부분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표 변호사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